자, 이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진나라가 망했다 그랬죠. 진나라가 이제 망하고 나자 이 반란군들 어떻게 했냐면은 다시 모든 걸 진나라 있기 전으로 돌려버리자. 그렇게 생각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옛날 그 진나라한테 망했던 6개 나라 있죠. 그 6국의 후손들을 찾아가지고 그 6개 나라를 다시 이제 세운 거죠. 그래서 다시 뭐 연나라가 또 세워지고, 그죠? 이 제나라가 또 세워지고 이런 식이죠. 조나라가 또 세워지고, 뭐 한나라가 세워지고, 위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여기에 다시 초나라가 세워지고, 다만 옛날 그 진나라 본토였던 곳은 그냥 두면 안 되니까 셋으로 잘랐어요. 그리고 여기에 땅을 잘라 가진 나라가 한나라입니다. 여기가 초나라. 이런 식으로 다시 육국의 후예가 서게 됩니다. 여기서 글씨를 색깔을 바꿀게요. 자, 여기 한과 초를 여기 한과 초를 빨갛고 파랗게 글씨를 쓴 이유는 이제 이게 바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의 하나인 장기의 그 원조가 바로 한나라와 초나라의 대결에서 비롯됐기 때문이죠. 한나라 다시 진나라가 망하고 나서 다시 갈라진 이 여러 나라들의 한 토막씩을 차지했던 이 한나라를 왕이었던 사람이 유방, 그리고 초나라의 왕이 항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말이죠. 한나라와 초나라지 실제로 이 항우는 거의 이 전체를 다 다스리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은 그 가장 힘도 셌고, 그리고 진나라를 멸망시키는 반란군의 가장 강력한 그 대장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잘라진 이 나라들도 그 항우가 진나라를 멸망시킨 다음에 다시 공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형식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봉건 시대로 되돌아간 셈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은 굉장히 대조적인 사람이에요. 유방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요즘 말로 하면은 그냥 어떤 면에서는 시골 양아치? 시골 건달? 뭐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조폭두목이죠. 조폭두목이 이제 반란의 시대가 되니까 점점 부하들이 많아져서 조폭이 아주 세력이 커지면은 일종의 군대가 되지 않겠어요? 원래는 여기에 있는 폐현이라고 하는 곳에 그냥 이런 동네 건달이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씀씀이가 크고 사람이 이렇게 의리가 있고 뭐 그런 타입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따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러다가 만리장성 공사장에 모여라 하는 이제 영장을 받고 만리장성 공사장에 가다가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는데, 이렇게 어찌 하다 보니까 어차피 가면 늦어요. 지각하게 생겼어요. 근데 지각하면 죽잖아요. 도망치다 잡혀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때 만리장성 공사장에 같이 가도록 되어 있던 인부들과 함께 그냥 도망을 친 거죠. 도망을 치면서 반란군에 가담을 한 거예요. 자, 이 항우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전국 칠흥의 초나라의 장군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항우의 아버지가 진시황제가 초나라를 멸망시킬 때 마지막까지 항전하다 결국 전사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이 시황제에 대한 진나라에 대한 원한이 굉장히 강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초나라의 장군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부심도 있고 능력도 있고 또 뭐 잘생겼다는 얘기도 있고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하고 전략에도 능했어요. 한마디로 그냥 여러분 말에 따르면 사기 캐릭터죠. 이 항우가 얼마나 사기 캐릭터냐 하면은 그 당시 표현에 역발산 기계세라는 그 말이 있는데, 힘이 산을 뽑을 듯하고 그 기세가 세상을 다 뒤엎는다. 굉장하죠. 이 얼마나 이 사기캐냐면은 진나라 아직 망하기 전이에요. 이 반란군이 막 오는데 이 진나라 정규군이
이 반란군을 도저히 항우가 너무 세가지고 반란군을 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진나라 당시 대장에다 장함이라고 하는 장군이 아무리 항우가 잘나도 지치게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부대를 9개로 나눴어요. 부대를 9개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항우가 이렇게 있으면은 전력으로 싸우지 말고 일진 가가지고 싸우다가 적당할 때 빠지고 이진 나가 싸우다 적당할 때 빠지고 교대로 이렇게 싸우게 하는 거죠. 이걸 이제 그 전술 용어로 차륜전이라 그래요. 차 바퀴처럼 돌아가면서 싸우는 거죠. 그러면은 상대는 계속 싸우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자기는 한 번씩 이렇게 쉬었다 싸우고 하니까 결국은 나중에 지쳤을 때 이 항우를 잡자 그랬는데 실제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은 시작하자마자 항우가 그대로 1진 격파, 2진 격파, 3, 4, 5, 6 차례 격파를 하면서 그대로 대장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나라 30만 대군이 그냥 일거에 무너져버린 이런 무시무시한 사기 캐릭터죠. 이게 나중에 이 사람 멸망시켜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진나라가 망하자 이렇게 잘라 가진 땅을 가진 사람들이 또다시 옛날처럼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좀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한나라 유방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항우가 이렇게 막 여기저기서 막 헤매고 다닐 때 진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자영이 재빨리 유방에게 항복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항우는 굉장히 그 사람을 잘 죽이는 무서운 캐릭터이기 때문에 항우에게 그 싸우면은 죽는데 차라리 그 전에 누군가에게 먼저 항복을 해서 진나라를 내 손으로 없애버리자. 유방은 보아하니까 사람이 이렇게 좀 허허허 뭐 이렇게 좀 그런 면이 있다고 하더라. 그래가지고 유방에게 항복을 해가지고 항우는 싸움은 자기가 다 했는데 정작 진나라 수도인 함양성을 함락시킨 거는 유방이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언짢게 생각했고요. 유방은 유방대로 실제로 진나라의 수도를 함락시킨 건 자기인데 항우가 이 전체를 다 관장하면서 자기가 마치 황제처럼 행세하고 있는 걸 보고 힘이 딸려갖고 앞에서는 내 형님 그러지만 속으로는 두고 보자 이 새끼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유방과 항우가 다시 싸우게 됩니다. 다시 싸우게 되는데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싸우는 족족 항우가 이겼어요. 얼마나 유방이 처참하게 패하기도 했냐면은 막 도망을 가다가 금방 잡힐 것 같으니까 이 술에 타고 있던 자기 아들을 바깥에 집어 던져갖고 속도를 빨리 내게 하고 그러다 결국은 그 자식과 아버지가 다 항우의 포로가 되기까지 하는 그런 처참한 패배를 겪었죠. 근데 이 유방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치를 하려면 좀 비정한 면도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항우가 이제 유방에게 항복하지 않으면은 네 아버지를 삶아가지고 국을 만들겠다. 이렇게까지 협박을 했는데 그냥 도망갔대요. 그러나 항우가 유방 아버지를 잡아 죽이고 국을 만들진 않았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랬는데 계속 졌지만 단 한 번 싸움. 그게 이제 구리산 싸움이라고 하는 건데 그 인생이란 게 그런 거예요. 아무리 잘 나가다가도 단 한 번 실수로 그냥 한 방에 훅 가는 수도 있고요. 계속 밀리다가 단 한 번 그 승기를 잡으면은 그냥 성공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단 한 번 싸움에서 승기를 잡아서 결국은 항우를 무찌르고 다시 중국을 통일합니다. 그래서 한나라가 다시 중국을 통일하다. 아유 씨. 그래서 한나라가 중국을 통일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 유방 이렇게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유방이 아니라 한나라 고조, 고황제 이렇게 부릅니다. 고조, 한고조가 자리를 잡습니다. 자, 이제 진나라가 아니라 이제 한나라도 이제 진나라랑 마찬가지로 이제 황제라는 이름을 썼어요. 오히려 진나라보다 자기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역시 이제 한나라도 제국입니다. 한 제국인데, 그래서 이제 한 고조 황제. 자, 여러분이 하나의 새로운 나라를 세우면요, 제일 먼저 뭘 참고할래요? 옛날엔 다 그랬는데, 당연히 내가 무너뜨린 나라, 옛날 망한 나라가 왜 망했나를 물어보겠죠. 그래서 한나라 고조 유방도 그 이전에 망했던 나라들,
주나라, 진나라, 그리고 자기와 싸워서 진 초나라 항우가 왜 망했는지를 굉장히 열심히 봤대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주나라는 땅을 너무 어떻게 했어요? 다 나누어 줘서 망한 거죠. 그 다음에 진나라는 가장 결정적으로 통치를 너무 엄하고 가혹하게 해서 반란이 일어나서 망한 거죠. 그러면 결론은 이렇게 나는 거죠. 땅은 나누어 주지 않겠다. 즉 봉건제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9년제는 그대로 이어갑니다. 9년제는 그대로 이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엄하게 다스리는 법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한나라는 무엇을 채택하느냐? 바로 유교를 채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은 나눠주지 않고 황제가 직접 다스리는 9년제로 가되, 법을 지나치게 엄하게 세워서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대신에 문화와 도덕의 을 통해서 가르치는 예절이죠. 주로 예절과 문화와 도덕을 통해서 가르치는 유가를 채택함으로써 안정적인 통치를 해나가겠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성공을 거두어서 빠르게 그 한나라의 옛날 여러 나라로 갈라졌던 그 시대가 수백 년이었던 그 상처를 잊고 하나하나 이게 통합이 되면서 드디어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의 나라야, 한 민족이야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라 때 비로소 중국은 하나의 나라가 됐고 오늘날 중국의 민족이 성립이 된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죠? 오늘 중국 사람들이 나라 이름은 중국이지만 니네 민족이 뭐냐 그러면은 한족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니네가 쓰는 문자가 뭐냐 이렇게 물어봐 뭐라 그래요? 한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한나라, 지금부터 약 2200년 전에 세워졌던 이 한나라 이후에 약 400년간 이어져 갑니다. 400년 동안 중국을 하나로 만들다. 진정한 의미의 통일인 거죠. 그리고 그럼으로써 중국 민족, 중국 문화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 시간이 쭉 지나서 한나라 무제 때 이르러서 마침내 중국 애들을 늘 괴롭혔던 북방 유목 민족에게 이렇게 만리장성을 쌓고 이렇게 버티기 모드에서 이제 힘이 어느 정도 모인 힘이 생기니까 버티기 모드에서 만리장성을 넘어가서 오히려 공격하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영토를 크게 넓힙니다. 그래서 저 멀리 서쪽에 오늘날 우즈베키스탄 있는 쪽이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좀 더 가면 이제 이란, 그 일대까지 멀리 영토를 넓히면서 이 일대의 동서 무역 루트를 장악하게 되죠. 당시 이 유럽과 동양 사이를 오가는 무역하는 길. 이 길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은 유명한 비단길이죠. 그래서 비단은 중국의 특산물이에요. 그래서 이 비단을 서양 애들은 당시 비단을 어떻게 만드는지 몰랐거든요. 그래가지고 비단이 나무 열매인지 바다에서 캐는지 광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설마 이게 벌레에서 나온다고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기한 천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래서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주는 아주 귀한 물건이었는데 이 비단을 저 멀리 유럽의 로마 제국에 비싼 돈을 받고 파는 무역이 성행했죠. 그게 비단길입니다. 자, 무제는 이렇게 흉노족도 몰아냈겠다. 그 다음에 비단길도 장악했겠다. 그러니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다 굴복시켜서 그야말로 왕 중의 왕, 황제란 이름에 걸맞는 그런 일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차례차례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 와중에 바로 우리 조선도 한나라에게 망하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의 조상 남월도 한나라에게 망합니다. 그게 한무제 때 일입니다. 중국은 흩어져 있을 때 우리에게 유리했고요. 중국이 통일되면 우리에게 항상 참 어려운 날이 오곤 했습니다. 자, 중국을 실제로 통일한 한나라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동서 무역 루트인 비단길을 보여주는 그림이죠. 이 비단길을 개척한 사람이 이제 장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또 여기까지 거의 10,000km가 넘는 이 엄청난 거리를 만약에 하루에 20km씩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아무 일 없이 가는 것만도
1년이 넘잖아요. 그런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가면서 흉노족과 전투도 하고 여기에 있는 여러 민족들에게 굴복시키기도 하고 혹은 한나라와 동맹관계를 맺자라고 외교도 해 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갔다 왔기 때문에 이분은 거의 한평생을 왔다 갔다 했더니 한평생이 지난 거예요. 그 대신에 그만큼 이 세계 역사를 이마의 이름이 남는 길을 개척한 거죠. 그래서 이 장건, 한나라의 장건, 비단길의 개척자 기억해 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누구냐면은 사마천이에요. 그 사마천인데 바로 지금 여태까지 선생님이 굉장히 보면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 다른 지역보다 이 중국 고대 역사할 때 그게 바로 이 사마천이란 분이 남긴 책, 이 사기에 그만큼 많은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놀라운 게 지금부터 거의 21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지만 전설과 역사적 사실을 날카롭게 구별해 가지고 보통 이 수천 년 전 역사책 보면은요, 신화와 전설과 실제 역사가 막 섞여 있거든요. 섞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읽기에 재미는 있죠. 그런데 이 사마천은 너무 지나치게 신화와 전설 같은 흔적이 남는 얘기는 과감하게 다 삭제해버리고, 자기가 여러 가지 문헌이나 증거를 갖고 확인했다라고 확인할 수 있었던 것만 기록한 아주 정밀한 역사책을 남겼습니다. 그게 바로 사기입니다. 사마천의 사기. 그런데 아주 재미없을 것 같잖아요. 그럼 딱딱한 역사책이라야 되는데 또 그 속에 아주 뛰어난 문장력으로 드라마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지은 건 아닌데 그 역사적 사건을 아주 힘차고 드라마틱한 문체로 기록을 해서 읽으면서 막 희로애락이 막 느껴집니다. 특히 역사적인 여러 인물들의 일대기를 기록한 열전은 그 자체가 거의 어떤 소설보다도 재미있어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한번 사마천의 사기 열전을 꼭 한번 구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이 읽을 수 있는 버전으로 여러 종류가 나와 있답니다. 자, 이제 이 한나라가 다시 이제 쇠약해져서 무너지고 이런 과정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한참 있다가 하도록 하고요. 자, 이쯤 해서 이제 무대를 한반도로 옮겨서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나라를 세우고 살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고조선으로 들어갑니다.